이게 뭐야? 썩은 김치 냄새 나는데? 이거 완전 대박 영상 되겠다. 감정 없는 아시아 로봇 괴롭히기라고 제목 달아야겠어.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였던 소녀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당한 괴롭힘에 침묵으로 버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강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로 활동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미국 몬태나주의 로렌스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학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느껴지는 시선들이 얼마나 차갑고 냉소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죠. 린다 강이다. 태권도 천재 소녀라며 격려해 주시던 분들의 따뜻한 시선과는 정반대였어요.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과 경계하는 표정들만이 저를 맞이해 줬어요. 특히 교내에서 인기가 많다는 데이먼과 그의 친구 트래비스가 저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이니즈 닌자가 왔네라며 비웃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아시아인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냄새나는 음식 먹는 애, 눈이 사라진 귀신, 무표정한 로봇 같은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악의가 담긴 조롱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 받던 존중과 격려는 온데간데였고 여기서는 제 존재 자체가 놀림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교실에서 앉아 있을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리는 소리들,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크게 하는 가짜 쿵푸 동작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예의와 인내심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었거든요. 첫 번째 체육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적어도 운동에서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연성 테스트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 제 동작들을 보고 몇몇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높이 올라가는 발차기 자세를 봤을 때는 감탄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경이로움도 잠깐이었죠. 와, 진짜 닌자네. 영화에서나 보던 동작이다라는 말들이 곧 조롱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10여 년간 갈고 닦은 태권도 기술이 그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신기해하면서도 동시에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탈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사물함을 열면 누군가 물을 부어놓아서 옷이 모두 젖어 있곤 했어요. 어느 날은 사물함 안에 죽은 쥐가 들어있어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달까요?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반찬들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식당에 앉으면 어김없이 데이먼과 트래비스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썩은 김치 냄새 나는데? 라며 제 도시락을 빼앗아 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려서 김치와 나물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치웠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정리하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존슨 선생님이 괜찮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괜찮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의 괴로운 하루가 끝나면 저에게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태권도장이었어요. 처음 그곳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 냄새가 나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장 관장님은 한국계 미국인이셨는데 제 상황을 금세 눈치채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2~3시간씩 혼자 연습했어요. 기본기부터 품새, 발차기까지 한국에서 하던 모든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땀이 흠뻑 날 때까지 움직이면서 마음속의 답답함을 털어내려고 했어요. 관장님은 가끔 제 연습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린다야, 참는 것도 무기지만 때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뜨거워지는 뭔가를 느꼈어요. 그러던 중 소피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너 새로운 전학생이지? 나는 소피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소피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진심으로 제게 관심을 보여주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편안했어요. 그 애는 제 도시락도 신기해하면서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말해줬고 김치 냄새에 대해서도 독특하지만 매력적인 향이네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문화를 부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어느 날 소피가 우연히 제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국 태권도 대회 영상에서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다음 날 소피는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린다,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왜 아무 말 안 했어? 소피는 제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애들한테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너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잖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힘든 하루였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데이먼과 트래비스의 시선이 더욱 악의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특별한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차이니즈 닌자 공주님이 오셨네. 데이먼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트래비스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세면대로 향했어요. 야, 우리가 말하는데 왜 무시해? 데이먼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손으로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구분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무표정한 거야? 트래비스는 계속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킥킥거렸어요. 이거 완전 재밌겠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듯. 갑자기 데이먼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얼굴에 퍼졌지만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로봇이네.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하냐? 트래비스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눈 찢어봐라. 한국 전통 인사법 아니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인내와 예의가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데이먼이 다시 한번 뺨을 때렸을 때도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습니다. 완전 재미없네. 진짜 감정이 없는 건가? 데이먼이 짜증을 내며 더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트래비스는 그 모든 걸 촬영하면서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 대박 영상 되겠다. 감정 없는 아시아 로봇 괴롭히기라고 제목 달아야겠어. 마침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제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피가 저를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린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제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려는 순간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또 그놈들이 그랬구나. 이건 너무해. 정말 너무하다고. 소피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린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고 저러는 거잖아. 저는 소피를 말렸지만 그 애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말이야. 다음 날 점심시간 소피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몇몇 친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가갔는데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태권도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린다야. 이게 바로 우리 린다라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영상을 지켜봤어요. 와, 이게 정말 린다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이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피가 업로드한 영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서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애가 그 태권도 천재래. 진짜 대박이네. 완전 숨겨진 고수였구나.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데이먼과 트래비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다가 곧 더 악의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뭐, 저 애가 금메달리스트라고? 말도 안 돼. 데이먼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약물 먹고 땅 가짜 금메달 아니야? 중국 애들은 다 도핑한다며 어차피 조작된 대회일 거야 같은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것도 모자라서 제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성취까지 폄하하려는 거였거든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는 제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워했어요. 린다, 괜찮아?
표정이 너무 무서워 보여.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식당에 앉았는데 오늘은 김치볶음밥과 불고기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의 향기가 나자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정체가 알려진 후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먼과 트래비스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가짜 금메달리스트가 또 냄새나는 음식 먹고 있네. 데이먼이 큰 소리로 말하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 대회에서 금메달 땄어? 아니면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야? 트래비스가 조롱하는 투로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대답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밥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조용히 맛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데이먼이 제 도시락을 발로 찼습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김치볶음밥과 불고기가 온 식당 바닥에 흩어졌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불고기 조각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절 해봐라. 그럼 주워줄게. 데이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예의지?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먼이 제가 몸을 숙이려는 순간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 오는 걸 보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데이먼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조이는 순간 데이먼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건 내 방식이야. 그 다음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데이먼의 손목을 비틀면서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10여 년간 갈고 닦은 태권도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트래비스가 당황해서 달려들었지만 공중에서 돌려차기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회전과 정확한 타이밍의 발차기였어요.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을 목격한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가쁜 숨을 고르며 바닥에 뒹굴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또 어떤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시선은 없었어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과 존슨 선생님, 그리고 학생 상담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먼과 트래비스는 이미 와 있었는데 둘 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특히 데이먼은 손목을 붙잡고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공격한 게 아니라 방어한 겁니다. 그 말에 데이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방어라고요? 저애가 저희를 공격했다고요?
하지만 곧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들과 목격자 증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데이먼과 트래비스가 저에게 했던 모든 괴롭힘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물함에 죽은 쥐를 넣은 것, 옷을 젖게 만든 것, 도시락을 빼앗고 바닥에 쏟은 것들까지요. 특히 화장실에서의 일을 담은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트래비스가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하려고 촬영했던 그 영상이 오히려 증거가 된 거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를 때리고 모욕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존슨 선생님이 영상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먼과 트래비스를 바라보셨어요. 너희들의 행동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인종차별입니다. 즉시 정학 조치하겠습니다. 데이먼과 트래비스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린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은 일주일간 정학을 받고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린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야 알겠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함은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소피는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라며 기뻐했어요. 한 달 후 학교에서 연례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각 나라의 전통 무술 시범을 보이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저에게 태권도 시범을 부탁하셨습니다. 린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진짜 태권도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도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소피가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자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도장 관장님도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지 않니? 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하얀 도복을 입고 무대 위에 섰어요.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창작 품새였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침묵에서 당당함으로 변화하는 제 이야기를 담은 품새였어요. 처음에는 낮고 조용한 동작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움츠러든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아픔과 인내를 표현했어요. 점차 동작이 커지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발차기, 정확하고 빠른 손기술, 그리고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10여 년간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쏟아내며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동작으로 회전 뒤차기를 선보인 후 나무 판자를 격파했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운동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데이먼과 트래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도 함께 계셨는데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라고요. 린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데이먼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게 고마워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데이먼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린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식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트래비스도 고개를 숙이며 용서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니까요. 체육대회가 끝나고 소피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서 모두가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소피가 린다.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숨길 필요 없겠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온 린다 강이라는 것도,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것도,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모두 자랑스러운 제 모습이에요. 강함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다가 때로는 발차기 안에서 피어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까 수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누나 몸매 정말 좋더라고요. 평화로운 휴가를 즐기던 특임대 여군 중사 정혜윤. 하지만 해변에서 만난 4명의 남성들로 인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거절해도 떠나지 않는 그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시선과 행동들. 수영 실력으로 일시적 승리를 거뒀지만 더 치밀하고 위험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인질로 잡힌 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린 익숙한 목소리. 정혜윤 중사님 맞으시죠?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박준혁의 등장으로 상황은 180도 바뀌고 이후 벤치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혜윤은 자신이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찾은 바다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첫 번째 긴 휴가. 그동안 미뤄뒀던 개인 시간을 위해 혼자 떠난 여행이었죠. 해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짠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느끼지 못했을 작은 감각들이 새삼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펼치고 앉으니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왔던 이곳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파도를 무서워하는 저를 업고 바다로 들어가셨던 날, 어머니가 준비해온 김밥을 모래가 묻은 손으로 받아 먹었던 그 맛까지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부대에서의 일상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임대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수많은 훈련과 임무들,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죠. 실수는 곧 동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전술서나 매뉴얼만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예전에 읽고 싶었던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필요했구나.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연인들이 나누는 웃음소리,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소란스러운 대화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이 사는 소리였으니까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어깨의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늘 곧게 펴고 있던 등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졌죠.
이런 제 모습을 부대 동료들이 본다면 놀랄 것 같았어요. 항상 강인한 모습만 보여줬던 정혜윤 중사의 또 다른 면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리는 것도 그냥 두었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정리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자연스러운 흐트러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휴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책에 집중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명의 남성들이 저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중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앉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왔는데 함께 놀지 않을래요? 바베큐도 준비했거든요. 또 다른 남성이 말했죠.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 쑥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3번째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부대에서 배운 위험 신호 판별법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어요.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오후 시간대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젊은 연인들이나 친구 그룹들만 띄엄띄엄 남아 있었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했지만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냉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사용하던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4번째 남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보여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의 말투에서 약간의 짜증이 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덮고 가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헌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는 이미 끝난 셈이었죠. 상황은 점점 더 불쾌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리하려던 돗자리 모서리를 발로 밟았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치우려고 하자 더 세게 밟으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한 명이 제 가방을 발끝으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허락도 없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재빨리 가방을 제 쪽으로 당겨왔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짜증 섞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키가 큰 남성이 의도적으로 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발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바짝 붙어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 그렇게 싫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훑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진짜 혼자 왔네. 몸매 보소. 제 허벅지 쪽을 뻔뻔하게 바라보면서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골라봐. 누나 취향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거슬리게 울렸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대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휴가 중인 민간인일 뿐이었습니다. 특임대 중사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도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의 거리, 달려갈 수 있는 경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까지 부대에서 배운 상황 판단 능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평범한 휴가조차 편안히 즐길 수 없다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생겼나?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 공간은 완전히 침범당한 상태였어요. 다른 해변 이용객들은 있었지만 이 상황에 개입할 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바다였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환경 중 하나였죠. 특임대 훈련 중 수중 작전 과정에서 단련된 수영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영 한 판 어떠세요? 그들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수영. 키 큰 남성이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웬 수영? 저는 바다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니까 수영 정도는 자신 있으시겠죠? 아니면 무서우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이 가장 효과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발끈했어요. 무섭다고 우리가.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근데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서 불순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조건은 간단해요. 제가 이기면 여러분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밝아졌어요. 연락처 정도? 한 명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녁 한번?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랐으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벌어지는 수영 대결이라니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연인들, 친구들, 심지어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티셔츠를 벗고 수영복 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상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이미 구경꾼들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다로 들어가면서 저는 물의 온도와 파도의 세기를 확인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특임대에서 훨씬 더 거친 바다에서 훈련을 받았던 경험에 비하면 오늘 바다는 평온한 편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멀리 있는 부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출발 신호와 함께 저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물의 감촉이 온몸을 감쌌어요. 부대에서 배운 전술적 수영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동작으로 물을 가르며 나아갔죠. 뒤에서 들리는 물소리로 판단해 봤을 때 그들은 이미 많이 뒤처져 있었어요. 부표에 도달했을 때 가장 빠른 사람도 절반 지점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돌아서 복귀를 시작했어요. 해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저를 보고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나중에야 도착했어요. 이길 수 없겠네요. 한 명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영 대결에서 승리한 후 저는 구경꾼들의 박수를 받으며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사라질 줄 알았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옷을 정리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놓아뒀던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경꾼들은 대부분 흩어졌고 해변은 다시 한적해졌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버려져 있길래 챙겼어요. 누나 거 맞죠? 뒤돌아보니 아까 그 남성들 중 한 명이 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제 가방 맞네요. 저는 차분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쥐고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뭔가 음침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세 명도 어느새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예요. 가방 좀 돌려주세요.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급하실 것도 없잖아요. 좀 더 얘기해요.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덧붙였어요. 아까 약속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약속 하나 받고 싶은데.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아까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장난은 여기서 그만하세요. 저는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가방을 든 남성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짜로 신고해볼래요? 신고해봤자 누가 피해자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절하게 떨어진 가방 챙겨준 것뿐인데.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까 수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누나 몸매 정말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취객이나 건달이 아니었어요. 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었죠. 가방만 돌려주시면 조용히 갈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비웃음뿐이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하나 주세요. 그럼 바로 돌려드릴게요.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던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라인, 그리고 특히 그 자세가 군인 특유의 것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새로 나타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너 누구야?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남성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깔끔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혹시 정혜윤 중사님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서 제 계급과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맞았습니다. 2년 전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신병으로 들어왔던 후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혁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도 보였습니다. 역시 군 생활을 했던 사람답게 상황을 빠르게 읽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준혁이 저에게 경례를 붙이고 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들이 생각했던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분들이 중사님을 괴롭히고 있었나요? 준혁이 조폭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에 알던 순진한 후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괴롭힌 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혁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가방 돌려드려요. 준혁이 한마디 하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죄송합니다. 오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준혁은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해라고요? 여성 혼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몰려와서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놀아요.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준혁의 시선을 받자 급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중사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궁금함이 생겼거든요. 이곳에서 왜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준혁아,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군복을 입고 있던 후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간인 차림이었거든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할까요? 준혁이 조용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어요. 벤치에 앉으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까의 불쾌한 상황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전역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말에 전역했고 지금은 이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전역? 왜? 너 군 생활 잘하고 있었잖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제가 알기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병사였거든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편이었어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중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군대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짓밟힌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너를? 내가 있을 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 중사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사님이 전속 가신 후에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이랑 맞지 않았나 봐요. 훈련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후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눈밖에 나는 느낌? 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똑같이 해도 저만 지적받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는데 저는 안 되고 그런 식이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한테든 다른 누구한테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요? 오히려 더 찍힐 수도 있고.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저는 화제를 조금 돌려봤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대우받으니까 괜찮아요. 준혁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사님은 아직도 부대에 계시는군요. 응, 아직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좋은 선배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후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중사님은 왜 아직도 그 안에 남아 계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왜 아직도 부대에 있는 걸까?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하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덜 다치고 나가려면. 준혁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중사님, 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야 말해봐. 중사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혼자서.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후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준혁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바다는 점점 더 고요해졌어요. 이제 정말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혁도 따라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 그 일 때문에 신고라도 하시는 게. 괜찮아.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준혁아. 천만에요. 중사님한테 받은 게 많은데 이 정도는.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중사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업무적으로 후임들을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준혁에게는 의미 있는 도움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고. 네, 좋습니다. 준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사님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상황들, 그리고 준혁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강한 리더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부하들에게 든든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말을 들어보니 때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함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따뜻함도 필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 평화롭게 시작했던 휴가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준혁을 다시 만난 것은 정말 뜻깊었어요. 부대 정문을 지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후임들을 대해야겠다고, 강함과 동시에 따뜻함도 보여주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요. 내일부터 만날 후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김병장, 이상병, 최일병.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의 업무 능력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만약 준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가 직접 상황을 해결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겠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규칙과 질서가 있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도 오늘 가장 큰 수확은 준혁을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요. 앞으로는 후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강한 선배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망가지지 않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다. 오늘 깨달은 진리였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